오늘날 예외 없이 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만 생물리학의 영역과 거기서 파생되는 그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의 넓은 영역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융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것의 장을 처음부터 이런 의미로 체험했다. 한편으로 자아의식 제1호와 무의식 제2호 사이의 양극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 생물학적 토대와 정신, 즉 형식을 부여하는 질서 지우는 요소들 사이의 양극성으로 체험했다. 자연과학에서 양극성을 근래 대칭이라고 기술하게 된 것은 양극이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융은 차츰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양극이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을 점점 더 갖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문제되는 것은 양극성, 심지어는 그 본래의 대극들이다. 아마 이 부분이 번역이 조금 바로 다 와닿지 않아서 제가 영문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On the practical level, however, symmetry is a question of polarity, often of genuine opposite.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레벨에서 본다면, 프랙티컬한 레벨에서, 실질적인 레벨에서 보면은 시메트리라고, 여기서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양극성의 문제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open of genuine opposite, 그게 양극성,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심지어 완전히 서로 다른 것들, 여기서 대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것들의, 서로 다른 것들, 이게 폴라리티, 양극성의 문제가 시메트리로, 대칭성으로 나온다는. 그냥 저는 유전자까지 안 가더라도 제일 쉽게 그냥 양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창조의 근원에는 남과 여의 결합이라든지, 예술의 근본에도 창조의 이면에 파괴적인 어떤 측면이 동반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도 굉장히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쩌면 우리가 남성성과 여성성도 상극인 것 같은데, 같은 사람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항상 같이 있어서, 건전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고루 발달해서 조화롭게 있는 상태가 건강한 인간상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양극성인데, 이 양극성이 어떤 대칭성이라는 모습으로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어떤 과정들이 생명체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융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연과학 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양극성과 대칭성이라는 게 묘하게 서로 함께 있는데, 이것을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혹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제1의 양극성을 융은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 양극화되는지를 그의 회상에서 극적으로 묘사했다. 이 점에서 그의 확신은 프로이트의 확신과 일치했다. 그러나 정신의 제2의 양극 측면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즉 정신과 물질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프로이트는 오직 신적 과정의 물질적 토대를 믿었기에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융이 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이스트라는 독일어는 많은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한편으로는 물질의 대극적인 어떤 것, 비물질적인 것, 많은 철학자들이 신과 하나로 보거나 신적 과정을 지탱하고 있는 실제라고 보는 어떤 것을 가이스트 말한다. 비렐름 분투에서 가이스트는 내적 존재, 만약 거기에 전혀 외부적 존재와의 연관을 고려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이스트라는 말은 어떤 정신적 능력들에 적용된다. 즉 사고나 이성, 지성, 의지, 기억, 환상과 이상적인 노력의 총체 혹은 의식의 어떤 태도를 가리킨다. 차이트 가이스트,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주로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견해, 판단, 그리고 동기라고 이해한다. 가이스트의 관념은 인격화라는 경향이 있다. 즉 사람들은 페스탈로치의 정신, 괴테의 정신 등 거의 죽은 사람의 혼이 계속 살아있다는 뜻으로 말한다. 이것은 가이스트라는 말의 본래의 용법의 흔적이다.
융은 강조하기를 차가운 영의 입김은 한편으로는 정신, 푸슈케의 둘 다 차다라는 의미를 가진 푸슈크로스와 푸슈코스의 본래의 친족 관계를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네우마의 본래적 의미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프네우마는 다름 아닌 움직이는 공기를 지칭한다. 라틴어의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아네모스, 바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독일어의 가이스트는 부글부글 끓다, 거품을 내뿜는다는 뜻에 더 가깝다. 이리하여 융은 가이스트를 다음과 같이 조합한다. 가이스트는 본래 기능적 콤플렉스를 의미하는데 원시적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김 같은 현존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어떤 정신적인 것이 인간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자신에게 속하는 것으로 지각될 때 그것을 자기 고유의 정신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나는 정신적인 것이 스스로에게 낯설게 보이면 그것은 그에게 어떤 다른 정신이다. 이를 우리는 아직 통합되지 못한 무의식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무의식의 정신적 측면은 자율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외부의 감각적 자극과 상관없이 내적인 표상 공간 속에서 상들과 착상들을 산출하고 이것들을 의미 깊게 배치한다. 꿈을 생기게 하는 미지의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분명하게 이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낮에 경험한 것들의 자녀, 그리고 온갖 기억 요소들과 그 밖에 알 수 없는 원천으로부터 일련의 상들과 장면이 꿈에서 구성된다. 그것이 의식의 눈으로는 되게 너무도 낯설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무의미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의 구성은 최고로 지적이며 흔히 심지어 의식보다 우월한 경우가 흔하고 의미 깊은 표명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가이스트는 융에 따르면 1차적으로 꿈의 작가이다. 즉 정신 속에 있는 자발적인 운동 원리로서 자유롭게 자신으로부터의 상을 생산하고 배치한다. 자, 여기서 뭐 조금만 더 나눠보죠.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생긴다고 느낄 때 이게 나의 영이라고 고유의 정신이라고 가이스트라고 느끼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어떤 현상이 나에게 굉장히 낯설게 보일 때는 그것은 어떤 다른 정신 가이스트인데 이게 내가 아닌 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느낀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분열된 모습을 잘 집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이카틱한 내담자들에게서는 많은 자기에게 명령하는 대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보이스를 듣죠. 뭔가 자기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나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활동이 되지만 저게 나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면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유령이잖아. 이게 내적 대상인데 이게 외부로 투사하게 되면 유령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것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마음속의 움직임의 근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근원들을 이질적인 영으로 느낀다고 한다면 이게 악령이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 마음속에서 뭔가를 마음속에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느끼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라고 느낄 경우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랄지 내 느낌이나 생각이나 나의 활동에서 오는 내 활동을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게 나의 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질적이라고 느껴질 때 다른 영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이제 인격 체계에 따라서 각각 달리 느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통합되지 않은 거죠. 어떤 무의식의 내용 중에 자기 것이라고 느껴지는 부분과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무의식에 있는 것이 어웨어니스로 오니까 의식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무의식의 의식화가 이루어진 부분과 무의식인데 의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게 아니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자기 의식으로 수용해내지 못한 부분은 다른 영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가죠. 네, 가이스트의 현상은 오늘날 행태 연구의 측면에서도 조명되고 있다. 동물학적 행태 연구는 다 아는 바와 같이 기본 행동 양식에 관해 말하는데 이것은 짐승과 인간의 공통적으로 속하는 사람, 증오, 돌보기, 공격 등 특수한 본능 또는 충동형 행태의 유형들이다. 이레네우스 아이베스 펠트는 예를 들어 인류의 여러 다른 인사 행태와 캐스 형태를 비교하여 보편적인 인간적 기본 행태를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이것을 동물 세계에서의 비슷한 유형들과 비교할 수 있는데 동물의 경우는 더 기본적인 원초적 충동, 예를 들면 돌보기 충동이 귀착된다. 이 충동이 인간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로 이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경험했던 샤킹하게 느꼈던 것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어느 날 대학 동창들과 롱아일랜드의 골프장을 갔는데 거기에 그 새들이 조금 있는데 큰 오리 같은 새들 이제 이런 새들인데 오리는 아니고 날아다니는 새들이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친 골프공이 그 새 중에 하나에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때 그 새 무리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려는 자세로. 근데 그 중에 어미 새가 있었는데 그 어미 새의 아주 살기 등등함이 바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때 그 전체 그룹이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그 엄마 새가 우리에게 대하는 그 행동 양태, 기본 행태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그 정서가 바로 전달돼서 되게 강력한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현상들이 동물에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것이 더 순화된 형태로 있지만 이런 우리 마음속의 움직임들의 근원 이런 것들은 동물하고 우리하고 잘 우리가 통합해서 봐야 될 부분까지도 있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 행동 양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은 인류에 있어서는 이제 그의 관습적인 행동 양식의 비교를 통해 밖에서 관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관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기본 행동 양식과 동시에 내면의 시야에서 환상상들, 강한 감정적 색조를 띠은 착상들, 영감에 찬 사고와 감정, 즉 평가 반응이 출현한다. 이것은 신체적인 행동 충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서 비슷하거나 흔히 동일하기조차 한다. 예컨대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평균적인 기본 행태를 발견하려면 그저 전 세계의 사랑의 시나 전투의 노래 혹은 여러 다른 민족들과의 신화와 민담을 비교하면 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정신적 내적 과정들을 생기게 하는 역동, 이것이 융이 가이스트라고 이해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내적 과정은 충동에 그들의 특정한 형식을 부여한다. 원시인에서 우리는 충동을 억제하는 요인들이 주로 전통적인 관습과 종교적 의식과 관념 속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후자는 말하자면 주술적 관념들인데 이것들이 충동의 형식을 표현할 뿐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들은 모든 종교의 기본 요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이미지 표상과 충동의 원초적 결합에서 넓은 의미의 충동과 종교의 유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융은 말한다. 종교란 원시적 단계에서의 충동의 역동에 붙여진 정신적 조절체계이다. 다시 말해 형식을 부여하는 영이다. 그러나 원시인은 영을 자율적인 한 존재로 경험한다. 융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영을 처음으로 유령으로 신비한 객체적 정신적인 것으로 처음 지각한 것과 같다. 의식의 발전이 증대되면서 어떤 측면들은 인격에 속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의 한 기능으로 혹은 자기 고유의 영으로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율적인 채로 남아있는 나머지 부분은 오늘날까지 종교들마다 일관되게 객체적 영의 관념 속에 보존되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성령 또는 악령의 관념 속에서 유지되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의미에서 언제고 되풀이해서 영의 근본적인 성격을 되새기게 한다. 자아의식, 무의식, 그리고 물질, 정신의 양극 사이에서 에너지의 낙차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흐름으로 유도된다. 그래서 융은 정신적인 삶을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달리 이 에너지를 정신적인 리비도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는 내용이 전혀 특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에너지는 오직 경험의 영역에서만 힘, 충동, 욕구, 의지, 정감, 노동 능력 등으로 나타난다. 정신적 에너지는 오늘까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정신적 강도로서 예컨대 어떤 사상 또는 감정반응들 등 감정적으로 평가될 뿐이다. 어떤 정감의 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감독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극히 잔잔한 정동적 성질의 동요까지 지각하고 인간 동료의 정감의 질과 양에 대한 매우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짐승들, 예를 들어 개들조차 우리의 여러 정동을 매우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에 덧붙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물리적 에너지는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다. 그로써 모든 에너지 경과는 열의 형식으로 낙차의 어떤 결정적인 낮춤 또는 에너지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과 결부되어 있다. 정신적 에너지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이 법칙을 따른다. 물론 정신적 에너지의 정신적 역동이 반엔트로피 법칙을 따르는지, 즉 낙차의 보다 높은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한지는 아직 증명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럴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융과 관계없이 프랑스 물리학자 코스타 드 보르가르는 최근 인공두뇌학적 고찰을 통해서 반엔트로피 법칙을 따르는 우주적 하위 정신과 물질의 중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적 에너지는 양극성 양식에 따라 움직인다. 한편으로는 외양과 내양의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후진과 전진의 율동으로 움직인다. 전진은 시간 속에서 앞으로 내딛는 삶의 움직임, 안으로든 밖으로든 이며 계속적인 발전을 의미하고, 후진은 과거의 삶의 형태들로 잠정적으로 물러섬을 말하며 과거 속에 내버려둔 가치를 다시 꺼내와 현재의 정신 상황을 구체화하거나 그 에너지를 새로운 기도를 위해 주달하기 위함이다. 보다 높이 뛰기 위해 후퇴하라. 그리고 융이 정신 형상을 볼 때 즐겨 사용한 그 밖의 양극성 개념이 있다. 이것은 인과성과 목적성이다. 모든 정신적 사건은 한편으로 인과적으로 과거의 사건에 귀착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경험, 프로이트가 특히 노력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정한 목표나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 이해 가능성들은 융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정신적 사건을 실제에 충실하게 기술하고자 한다면 둘 다 꼭 필요한 것이다. 두 가지의 교찰 방식은 닐스 보어의 말대로 서로 보완적이다. 보어는 말했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본질에 비추어 인과적이 아니라 목적론적으로 그 목표의 관계에서 기술해야 할 생물학적 관련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유기체가 상처 입은 다음의 치유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적론적 해석은 잘 알려진 신체적 화학적 또는 핵물리학적 법칙에 따르는 기술에 대해 전형적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 두 기술 양식은 서로를 배제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꼭 같은 식으로 융 또한 정신과정, 특히 꿈을 인과적으로 목표의 관점에서 기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정신적 치유 과정은 오직 목적론적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반면에 인과적 관점은 그때그때 진단을 마련해준다. 여기서 얘기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과학적인 정신분석을 과학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해서 정신적인 것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틀 중에 하나가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인과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융에게서는 여기에 인과의 법칙도 받아들이지만
목적론적 이해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목적론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정신과정에서 여기서 특히 꿈에서는 인과적으로도 또는 또 하나는 목표의 관점에서도 이걸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 내용 속에서는 인과적인 것, 그 과거로부터의 인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발달, 도정, 어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지만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한 움직임도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특히 정신적인 치유 과정은 오직 목적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치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낫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지금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상태에 왔는가를 진단할 때는 인과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과적인 관점과 목적적인 관점을 함께 가져야 인간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 활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융의 입장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간을 보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지 인과의 사슬로만 우리가 볼 것이냐,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를 가진 존재인가, 목적론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퍼스펙티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풍성하게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융이 주는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인간에 대한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인과적인 관찰 방식의 목적론적, 에너지론적 관찰 양식을 부과하는 융의 입장은 심리학의 두 결합된 영역, 즉 꿈의 해석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프로이트에서는 꿈이 억압된 주로 유아적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치료적 작용은 그 해명 자체에서 기대된다. 여기서 해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영문본에 일루시데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루시데이션이란 말은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도 좀 넓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프로이드 용어를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꿈에서 치료적 작용은 그 해명 자체, 해석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잘 드러내면 일루시데이션, 이게 해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잘 드러낸다고 한다면, 잘 설명해낸다고 한다면, 또 다른 쪽에 얘기하면 잘 해석해낸다면, 잘 확실하게 알게 되면 치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융에게 꿈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꿈은 정신적 에너지의 낙차가 상징적 형태로 어디로 어떤 목표를 향해 지향하는지를 가리킨다. 꿈은 발전 방향을 상징어를 통해서 선취한다. 치료 방향은 결과적으로 피분석자의 꿈 자체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융합파의 치료에서 어떤 기술이나 방법 또는 의사가 애써 만든 어떤 치료적 목표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융합파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례에서 그때그때 에너지상의 치료 및 발전 성향을 꿈에 입각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발전 성향을 의식적인 참여로서 강화하고 그것들이 돌파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꿈의 신비로운 작가이자 감독은 바로 이미 언급한 대로 영이다. 즉 정신의 활동적이고 역동적 측면이다. 이는 문화를 형성하는 인간 고유의 요소이다. 아마도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 발전하는 동안 서서히 형성된 것으로 본능적인 행동 유형으로 남김없이 서버릴 수 없어 눈앞에 있는 자연 조건에 전혀 적용되지 못한 과잉 에너지로부터 응축되어 나왔을 것이다. 이 에너지는 상징적인 제의와 관념상들을 형성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상징은 결코 의식적으로 보완해낸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무의식으로부터 계시나 직관이 일어나는 도중에 생산되는 것이다. 역사적 종교적 상징의 대부분은 아마 직접 꿈에서 나왔을 것 같다. 혹은 꿈을 통해 자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의는 경우에 따라 불수의적인 동작, 즉 손의 동작으로 생겨났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시 종족의 개인적인 보호자로 개인적인 토템이나
어떤 신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오늘날에도 흔히 꿈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후대의 발전에서 개개인의 상징 형성이 이미 확정된 집단적 상징 때문에 억압되는 경향이 점점 더 현저해졌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국가 종교의 형성과 다신교적 성향의 억압이다. 그러나 그런 공적인 종교 형태가 붕괴되면 개인적 상징 형성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상징을 형성하는 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에는 더 나아가 충동의 다양성을 하나의 통일적인 구조가 되도록 축조가 되도록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콘라드 로렌츠는 예를 들어 본능들의 의회에 관해 말한다. 상징 형성 기능은 인간에서 그런 의회의 의정들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것은 앞장에서 기술한 개성화 과정의 지도적 영혼이다. 그리하여 융에 의하면 오늘의 인간은 유전 소질상 한편으로는 원시적 충동성을 지닌 자연 존재로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유전 소질로 이루어진다. 영적 유전 소질은 정신의 상징 형성 기능에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것은 모든 충동에 제약을 준다. 유전 소질의 효과적인 원리로서 조상의 영들, 태어날 때 이미 아이 속에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진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주된 갈등을 충동과 집단 의식의 충돌에서 보는 데 비해 융은 이 두 극을 자연 속에 혹은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죠. 이 프로이드 얘기를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면 여기서 instinct with collective consciousness 그리고 영문본은 이걸 괄호에서 더 슈퍼 이고라고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본능과 그리고 집단 의식이라는, 여기서 무의식이 아니고 집단 의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컬렉티브 컨셔스니스인데 이 컬렉티브 컨셔스니스를 슈퍼 이고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프로이드가 어쩌면 이게 여기서 프로이드는 초기 프로이드를 얘기할 거예요. 프로이드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자아, 이고 슈퍼 이고 내용도 초기에는 자아라고 할 때는 보통 의식적인 이고 컨셔스니스, 여기 융의 개념과 거의 다 비슷한 개념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첨가되죠. 무의식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이고 개념이 넓어지고 슈퍼 이고도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요소까지 포함해내고 있어서 프로이드의 이론 자체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여기서 융과 비교하는 프로이드는 초기에 프로이드의 이론일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느냐, 초기에는 프로이드가 본능과 그리고 집단적인 의식, 집단의식이 이것이 결국은 슈퍼이고가 집단의식이다는, 그러니까 컬렉티브 컨셔스니스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융은 이걸 이 두 가지를 자연 속에 혹은 인간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의식 속이 아니고 전부 무의식 속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컬렉티브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슈퍼 이고는 의식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융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아마 우리 발제한 내용으로 오늘 분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야 될 부분은 거의 다 오늘 발제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읽으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 발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거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우선 오늘 큰 역할 발제를 해주신 한주연님부터 소감을 말씀 주시죠. 융의 얘기가 항상 재밌는데요. 오늘 제가 읽은 부분 중에 읽으면서 굉장히 와서 닿았던 부분은 그 인과론적인 어떤 프로이드의 어떤 방향의 인과론적인 것과 목적론적인 부분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인간을 바라본다는 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평범한 말같이 들리는데요. 그거 보통 인간관계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본성 아니면 사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와서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이트의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융이 굉장히 모호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서 닿는 말이 가끔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비몽사몽 간에 어쨌든 뚜렷한 의식으로 얘기가 다가오기도 하죠. 이게 맞아요.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꿈꾸는 걸 잘하는데 꿈꾸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현실에 접근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이게 꿈이 아닌가 봐 진짜인가 봐 이렇게 되죠. 예. 우리 또 다른 선생님도 좀 나눠주시죠. 글을 몇 번을 들어봤는데 읽고 해봤지만은 이분이 글 쓴 게 상당히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융의 이야기를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알아듣을 그 이렇게 막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글을 쓰신 분이 같은 계열의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알아들도록 이야기가 자꾸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생각되는 거는 융이 보는 관점이나 폴리스 보는 관점이 무엇이에 대해서 접근했지만은 융이 상당히 인간을 갖다 생각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폴리스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는 느낌이 드는데 융은 그걸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네. 네, 그래서 인간을 대할 때에 분석해가지고 파헤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다 인식하느냐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특성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한 개인에 의해서 우주적인 어떤 성립까지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정도. 아주 좋은 지금 통찰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보죠. 이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통찰들이 점점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서 목사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네, 좀 밖에서 들어와서 뒤늦게 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저는 그 융이 꿈이라는 것도 이야기할 때, 프로이드도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융은 어떤 꿈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범위에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것들을 하나의 연결점으로서 어떤 것도 아까 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인과적인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그걸 통합되어진 관점 속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잠깐 저한테 들었던 건데 교감이라는 어떤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어떤 융이 바라보는 어떤 인간 이해라든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융은 교감을 시도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베이스가 있지 않을까. 아까 동물도 이야기됐지만 어떤 토테미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어떤 의미라든지 거기에 속에서 미닝을 떠오르고 그거를 대화를 시도하고 그거를 인간과의 어떤 연결점을 찾고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한 연결점을 찾고 컨택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교감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어떤 동물적인 입장에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융이 말했을 때 광범위한 어떤 영적인 개념 그랬을 때 이러한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자연과 동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연결되는 어떤 교감의 고리와 연결점이나 대화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교감을 우리는 가지고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않았을까. 제가 이해하는 어떤 목적론적인 관점이라든지 인과적인 관점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꿈이라는 바탕을 속에서도 그것들이 한 인간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환경, 자연,
뭐 동물, 심지어는 뭐 말할 수 없는 딱딱한 어떤 아스팔트처럼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 속에서의 어떤 제가 융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는 대화성, 연결성, 고리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융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개념과 인간의 어떤 개념의 어떤 관점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어쩌면 이분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어떤 성인들 중에는 동물들과의 아주 교감을 이루었던 어떤 성인들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교감을 이뤘는데 융이 봤던 세계는 이런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넓게 보고 그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지점들을 알고 있었던 분이 또 있겠죠. 우리 K 씨도 잠깐 나누시겠어요? 제가 한지연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 지금 멍 때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게 네. 어쩌면 비원의 몽상 속에 있으면 굉장히 창조적인 거니까 너무 그것을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아주 큰 자양이 지금 축적되고 있다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느끼셨던 거 조금만 나눠주시죠. 오늘 아까 그 교수님 그 골프 쳤을 때 그 새 맞은 공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예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연못에 그 미국에 살 때요 아파트 연못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던졌다가 그 우리 새끼가 걸린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놀라가지고 그냥 풀어주는데 그게 이렇게 걸려갖고 걔가 이렇게 이제 안 나지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어미새하고 그 부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깨깨깨깨 거리더라고요, 막. 그 어미새가 그 약간 막 그랬다라는 게 되게 그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갖고 야 저기 우리들도 저런 어떤 그 모성애가 있나 보다. 자기 새끼가 저렇게 되니까. 그건 엄청나게 강렬한 모성애가 있는 것을 보여요. 네, 엄청나게 깨끗거리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간신히 이제 풀어 어떻게 이제 놔주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용히 같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네. 어떤 면은 이게 융이 얘기하는 컬렉티브 언컨셔스 집단 무의식이 그 속에 다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 속에 공유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측면을 우리가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내용 속에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화두로 가져도 가야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목적론적인 어떤 우리 심리 현상의 이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생명체는 그냥 인과론적으로만 이해될 것인가? 우리가 되어야 될 어떤 모습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는가? 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명체는 우리가 의식이 있건 없건 그 모습을 향해서 계속 발달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인간 성숙이나 인간 성장 이론과 맞물려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